심리학, 발달 심리학, 아동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동기는 나이가 이제 6세에서 12세까지 차일드후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심리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가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유아기를 심리 내적인 형성기, 성격의 구체적인 형성기라고 말한다면 아동기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나이 이 정도가 아동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의 신체적인 발달 또 인지적인 또 발달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히 이제 학령기가 되기 때문에 행동 및 심리적인 장애, 학교 부적응 문제 이런 것을 다뤄야 할 그런 때입니다. 특히 아동기의 신체적인 발달은 이제 성인을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동기의 신체 발육 표준치를 보면 1년 평균 한 5.5cm 정도가 자라나게 되죠. 몸무게는 1년에 한 2.7kg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는 때이기 때문에 대근육과 소근육이 함께 발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키가 많이 자라고 근육이 자라가면서 성장통, 그로잉 페인이라고 하는 성장통이 나타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장통은 근육을 당기는 듯한 그런 아픈 느낌이 있죠. 근육이 성장하는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다리가 뻐근하고 근육이 통증을 느끼지만 또 일어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동기는 특별히 요즘은 고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비만이 많이 일어나죠.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동기 때 요즘은 2차 성징도 많이 발달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아들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주로 이제 2차 성징이 잘 나타나고 남아들은 10세에서 한 18세 사이에 2차 성징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 중고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비만 학생이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된다고 통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인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추세이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을 잘 발견하고 관리를 통해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정신치료, 약물치료,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참 자라는 나이 영양도 올바르게 갖춰줘야 되지만 또 편식이라든지 과한 그런 섭취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 때가 이 아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5가지 식품군이 있습니다. 5가지 식품군은 크게 나누어서 뭐 곡식이나 전분류, 채소나 과일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또 우유나 유제품, 또 유지나 당류같이 이렇게 크게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할 나이가 아동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아당뇨도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뇨는 15세 이전에 생긴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아당뇨가 생기면 성장장애도 있고, 또 관절의 장애도 나타나고, 뇌파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집중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죠. 아동기에 온전한 신체 발달을 통해서 성장을 향한 건강한 성장을 향한 그런 방향을 잘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인지 발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이론에서 특별히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7세에서 12세가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 조작기 나이에는 주로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논리 추론까지 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보존 개념과 분류화 기능, 서열화 기능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수라든지 양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이 성질이 변해도 모양이 변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동일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동일성은 두 개의 사물의 성질이 동일한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하다. 두 개의 사물이 성질이 비슷한 것이 같은 범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동일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역성은 어떤 물질이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가역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상보성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들,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상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같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늘여놨을 때 또 줄여놨을 때 이것이 같은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오면 이것이 같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또 어떤 면적에 있어서도 이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나이 때는 이것이 면적이 좀 다른 것 같이 보여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부피라든지 무게에 있어서도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도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전 나이에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에 들어오면 모양이나 크기나 면적이나 부피가 달라도 그것이 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개념에 대한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도시 아동하고 농촌 아동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어떤 훈련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보존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아이가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보존 개념 획득이 늦어지더라. 12세까지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도시 지역의 아이가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이 되어 있을 때는 농촌 지역 아이보다 훨씬 더 보존 개념이 빠르고 또 우수하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아이들도 훈련을 받게 되면 도시 지역 아이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수행 능력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류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라는 것은 공통된 속성, 비슷한 속성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분류도 있고 다중 분류도 있게 됩니다. 단순 분류는 한 가지 특성을 분류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가 똑같이 줄을 세운다. 이 단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형을 줄을 세운다.
이런 것을 단순 분류입니다. 다중분류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이 다른 것들을 줄을 세운다든지 또는 크기를 지어본다든지 스스로 분류를 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전조작기 유아하고 구체적 조작기 아동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밑에서 전조작기 아이는 뭐 꽃을 가지고 같은 단순한 분류죠. 같은 속성을 가진 꽃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 오면은 장미하고 다른 데이지, 백합, 고무나무, 선인장, 느릅나무, 이 식물이라는 큰 어떤 상위 개념 밑에 꽃 밑에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단순 분류도 가능하고 다중 분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범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범주, 상위 범주가 있고 하위 범주가 있다. 상위 범주는 말하자면 식물, 하위 범주는 꽃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위 범주를 나눌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다중 분류고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작기의 분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열화, 다중서열화가 가능하다. 서열이라는 것은 길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차례대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인형도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들을 모으고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모을 수도 있죠. 이제 서열화를 단순하게 시킬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같이 다른 성격의 것들을 서열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이성 획득도 이렇게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에 만들어지는데 추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한 관계를 논리적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경우 A가 C보다 큰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유아기하고 아동기랑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성장 발달이 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능보다는 오히려 EQ라든지 MQ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어떤 능력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볼 수 있지만 지능의 개념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뭐 IQ 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지능 속에서 특별히 나중에 가드너가 발견한 이 다중지능 이론이 오히려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능이죠. 예전에 같으면 IQ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가드너 입장에서는 다중지능, 인간이 각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달란트가 다르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공간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신체 운동 지능이 발달한 사람, 음악 지능, 인간 지능,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죠. 개인 내적인 인트라퍼스널 개인 내면적인 자기 안에서의 어떤 지능, 자연지능 이렇게 8가지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드너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IQ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어느 분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IQ는 그야말로 서열화를 시켜서 IQ가 좋은 사람은 아주 탁월하고 나쁜 사람은 바보 같고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것은 한 인간을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갖게 하고 온전한 이해, 전인적 이해에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능에 대한 관점을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해설들도 있지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오히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편리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지능지수 측정과 의미 해석에 상당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편견이 많이 가미될 수가 있다. 해마다 높아지는 지능지수 평균점. 벌린 효과라고 하는데 지능을 이렇게 재보면 몇 년마다 이렇게 점수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지능이 높아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지능과 유전 혹은 지능과 환경의 어떤 요인과의 상관에 있어서 학자마다 지능과 유전을 점 50, 지능과 환경을 점 76, 관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헐스타인과 모레이는 지능이 40에서 80%의 어떤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APA는 지능은 유전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능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가든의 입장이 다중지능 이론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지 발달까지, 아동기의 인지 발달까지 오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